네, 안녕하세요. 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일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주식 금융위기 이후에는 언제 하락했고, 그러면 또 왜, 어떻게 반등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국장 포기하고 이제 미장 가자 했는데, 참 미국장이 요즘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장이 하락했던 아주 전형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에서 나오는 공통점은 경기 둔화, 그 와중에 나오는 통화 긴축, 이 두 가지 조합이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런 조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그런 조합이 나오고 있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달에, 그때 한참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고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주요 중간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한참 시장이 시끄러웠고, 야, 이제 이렇게 저렇게 관세 서로 매기기 시작하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한참 있었을 때였는데요. 연준은 2015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꾸준하게 올려서 2018년에도 뭐 9월 달까지 또 이제 한 8번을 올렸었죠. 시장은 이제 그만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까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한참 더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됐는데요. 중간 선거가 일단 끝났고요. 중간 선거 전까지, 중간 선거라는 거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죠. 그래서 시장이 이게 괜찮아지겠네라는 기대들이 생겼고요. 또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기 어려울 거야, 이런 전망들이 많아졌고요. 맞아, 기대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고, 또 12월 초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90일 휴전을 선언을 했죠. 이런 거 기대들이 막 맞물렸는데,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뭐 계절적으로 원래 추수감사절 이후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시장이 상승한 확률은 70%가 넘어,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시장 좋아, 이런 전통적인 뭐 통계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 상승세를 뭐 조금 이끄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요. 미중은 무역 전쟁을 중단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동안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페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고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둔화 그리고 통화 긴축, 이 조합은 시장에게 썩 좋지 않습니다. 10월 달에 10% 하락했던 시장이 11월에 약간 횡보하다가 12월에 다시 10% 하락하면서 전고점 대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0% 하락하는 참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때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통화 긴축, 경기 둔화, 이 조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시장은 연준에게 통화 완화를 요청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지금 통화 완화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통화 긴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 통화 긴축, 이 조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경기 둔화된다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가가 유난히 높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다른 나라도 높을까요? 다른 나라도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만큼 높진 않습니다.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미국의 수요가 유난히 강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수요가 유난히 강했던 거는 미국의 재정이 워낙 유난히 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뭐 재난지원금도 세 차례 있었죠.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지급됐어야 될 자녀세액공제 지급분의 그 절반이 작년에 선지급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게 시장이 경제라는 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출렁출렁하죠. 올라가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약간 둔화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둔화 폭이 워낙 작년에 재정을 많이 써서 이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깊게 느껴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 효과가 약화된다는 게 저희는 경기 둔화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실물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 데이터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죠.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실물 경제 지표를 의미하고,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 지표를 얘기하는데, 서베이 지표가 조금 더 먼저 나오죠. 하드 데이터 집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근데 소프트 데이터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ISM 지수인데,
이 ISM 지수 안에서도 선행성을 보이는 뭐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주문 잔량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실물 수요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재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올라오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재고 평가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재고 판매 비율처럼 그냥 이 실물 지표죠, 얘는.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건 실제 재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뭐 재고 더 많이 팔려고 재고를 쌓는 거라면 뭐 진짜 다행인 건데 최근에 판매 상승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고 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이거는 재고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건이 있으니까 더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 그래서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초과주축 많지 않냐? 수요 이게 다 소비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과주축이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증거는 아직 없어요. 물론 이제 작년 말까지 나온 데이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특별히 뭐 소비가 더 많이 된다 이런 거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과주축이 많이 쌓이긴 했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의 실제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큰 충격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금을 좀 더 쟁여놔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축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이거는 한국이 IMF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임금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보는 실질 개인 소득 이 지표를 보면 넉 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상승분을 좀 많이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작년에 좋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나왔던 작년 재작년 그때 생겼던 경험칙을 올해 적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통화정책 전환기 이때가 특히 좀 위험하다는 건데요. 막 돈이 풀릴 때 유동성이 확장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져도 잘 안 빠지고 또 올라가고 잘 안 빠지고 하니까 fear of missing out 이런 많이 들어보신 것 그런 용어처럼 사람들이 놓칠까 봐 무서워서 그냥 빨리 사자 지금 사자 지금 제일 싸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참 오르지만 문제는 시장 하락기에는 그 반대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융자 잔액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처럼 신용증거금 잔액인데요. 얘가 석 달 연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을 때가 세 차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 말씀드리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빠질 거라는 의미 아니니까요. 첫째가 IT 버블 때 직전이었고요. 두 번째가 금융위기 때 그 직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투기성이 짙은 자금들이 상당히 빠르게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시장 상승세를 이렇게 더 쳐올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통화 정책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전환될 때 이런 전환기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전환기를 좀 넘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을 이야기할 때 테이퍼링은 대체대표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늘어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느는 거니까 별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그마저도 이제는 QT 대체대표 축소를 예상보다 빨리 이르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이제 기대기도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지급준비금과 영래포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제가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경제 규모, GDP 대비한 비율을 봤을 때 이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딱 그 초입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은 뭐 언제 하락했나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책이 확 달라질 때 통화정책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 초기를 우리가 또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끝난 건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시장
이 안 좋을 때에는 그 경기 둔화 그리고 통화 긴축 이 두 가지 조합이 나올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통화 완화로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 조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나와야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온다면은 그런 조짐이 있다면 저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반등의 조짐을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 이런 표현을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쓰죠. 비슷하게 인플레이션도 이게 상승을 부추겼던 그런 애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도 역시 꺾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물가를 주로 끌어올렸던 게 뭐였죠? 자동차였습니다. 뭐 신차, 중고차,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자동차 물가가 올라간 건 자동차 제조사들, 포드나 GM이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려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딜러들한테 차를 넘기고요. 그럼 딜러들이 차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딜러들한테 차를 넘길 때 이 정도 가격에 팔아줘라고 하는 제조사 권장 판매 가격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높게 파는 딜러들이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자동차를 최종 판매하는 비율이 왼쪽 차트의 회색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저널 보도였던 건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딜러들이 차를 비싸게 팔았다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딱 느낍니다. 딜러들이 비싸게 파는 건 다 아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비싸게 판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딜러들한테 차를 너무 비싸게 팔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지난 포드 실적 발표할 때 너무 비싸게 파는 사람들 누군지 알고 있다. 이런 딜러들에게 인기 차종 배정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줄일 계획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세를 처음 부추겼던 촉발했던 이 자동차 물가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다른 물가들도 역시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기업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소규모의 그런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 차트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는 임금에 대한 질문이고요. 아래는 판매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란색 선은 지금까지 임금이나 판매 가격을 올렸냐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봤어요. 보신 것처럼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검은색 선은 앞으로 올릴 거냐라는 이게 미래형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더 올리기 이젠 좀 부담스럽고 판매 가격을 더 올리기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물가가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이런 거에서부터 좀 약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건 단기 금리가 올라서 빠르게 올라서인데 저는 앞으로는 장기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그래서 하향 안정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이게 결국 연준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완화를 좀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통화 긴축 우려가 가격에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지금은 QT 대체자표 축소를 하면 뭐 국채는 아니지만 MBS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금리 상승 요인인데 요 QT와 관련한 불확실성들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빠르면 3월 FOMC에서 QT와 관련한 구체안이 나오는 게 저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거. 이 세 가지 조합이 생기면 저는 장기 금리는 하향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가 주식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저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 금리가 좀 하향 안정된다는 거는 성장주에게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런 기대들이 또 높아진다면 그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성장주를 주로 담는 전략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일혁 팀장님께서 KB증권 김일혁 글로벌 주식팀장님께서 키노트 첫 번째 발제해 주셨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한 명쾌한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과연 시장의 반등 조짐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도 굉장히 흥미를 끌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이자율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시기에 실질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은 과연 언제가 들어가는, 진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3월을 앞두고 FOMC의 금리 인상 긴축 50bp냐 뭐 25bp냐 얼마만큼 몇 차례에 걸쳐서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 다음 질문은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2018년도 경제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경제 상황이 긴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그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 경제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플러스가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3월로 기점을 해서 실제적으로 작게는 5번, 많게는 내년까지 총 9번 이상을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ISM PMI 데이터가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S&P 지수가 월 단위로해서 최소한 1.3%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주식이 올해는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통화 정책 전환기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전환됐을 때 그 전에 막 확장되던 때 익숙하던 사람들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막 가다가 급하게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딱 그 시점이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은 변동성이 높아진 한마디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를 지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기서 더 빠질까? 이제 저점 매수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걸 잘 모르시는 거죠. 헷갈리고 좀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 전환기이고 그동안 뭐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 상승세가 일시적일 거다라고 했다가 의견이 바뀌면서 알고 보니 우리는 엄청 높였어야 됐네 기준금리를 이런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였던 거고요. 저희는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역시 또 괜찮을 거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것은 성장률 전망이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가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물가 상승률 역시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좀 금방 안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등하더라도 반등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이 조금 더 늦게나 이제 제대로 발동이 걸릴 수도 있어서요. 그런 점들을 그럴 가능성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그 한국 그 서학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주를 보면 YTD로 해서 거의 한 18% 이상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환경에서 올해 지금 투자 자금들이 실물 경제 관련된 주로 지금 많이 섹터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가 되면은 기술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격 하락이 상당히 큰데 멀티플 하락이 일단 지금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기업 이익이 크게 훼손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멀티플 하락만 나오고 기업이익 뭐 감소 이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큰 그림 하에서는 지금 가격 매력이 점점 생기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크로 환경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성장주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려면은 저는 이제 금리 상승세가 조금 잦아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리 상승세가 잦아들려면은 통화 긴축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QT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FMC에서 아직은 그 QT와 관련된 구체안들을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망 저런 전망들을 계속 숫자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명확해진다면 불확실성들이 사라지면서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두 차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는 사람들이 금리 매력을 상당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싸다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되는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 둔화 우려 이게 더해진다면은 금리가 마냥 오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금리가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성장주를 보니까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 기업이익은 훼손되지 않았는데 멀티플 조정이 크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그때 성장주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요. 그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끝부분을 이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이제 진짜 진격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3월 중순에 FOMC가 실질적으로 이제 첫 그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시발점을 시작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 정도는 올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25bp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 인상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3월달 FOMC에서 25bp 인상인지 50bp 인상인지 여기에 관심이 요즘은 조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0bp 올리는 거는 워낙 급진적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질서 있게 그리고 시스테매틱이라는 표현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요. 질서 있게 천천히 올리자.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3월에 얼마 올린지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올릴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25bp 인상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블라드 총재, 셀러니스 연은 총재처럼 50bp 인상을 주장했던 분들은 아마 25bp 인상을 하면 반대표를 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에스더나 조지 총재처럼 약간 매파 위원들, 특히 지난달 18일 날 재할인율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딱 말씀드린 이 세 분이 이거 재할인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세 표의 반대표가 혹시 나온다면 저는 시장이 여전히 매파들은 세구나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봐서 50bp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반대표의 여부 그다음에 시장이 얼만큼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